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명의신탁입니다. 여기 실명법이 공인중개사법에 최근 5년간 4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됐죠. 자,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명의를 맡기는 게 신탁입니다. 이자간 명의신탁 또는 양자간 명의신탁 또는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누구냐 하면 갑이 만약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면 갑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모든 명의신탁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모두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인데 요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두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명의신탁에서 횡령죄에 해당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명의신탁에서. 그리고 제3자는 악의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자,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 갑이 만약에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고 병이 매도인인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한데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무효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는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갑은. 자, 그리고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있고요. 신탁자, 자금주, 전주, 물주, 신탁자가 갑이고요. 수탁자 만약에 을이라면 이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이 매도인이 선이라면, 선이라는 것은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등기도 유효하고요. 모든 명의신탁 횡령죄 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요약집은 178페이지에 있고, 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악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아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3가지 명의신탁 유형 모두 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명의신탁 3가지 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불법 원인급여면 이미 받았으면 돌려줄 필요 없죠. 근데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이다. 원칙 무효입니다. 다만 계약 명의신탁에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바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등기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5번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 2년 지난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 다시 1년이 지난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딱 2번 부과하고 끝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이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딱 2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맞습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벌칙까지도 우리 중개실무에는 나왔고요. 민법 시험에는 아마 벌칙은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민법하고 똑같습니다. 민사특별법입니다. 자, 농지법 개정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주말 체험용 농을 위한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농지 불법 매매, 임대차 중개,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받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원래는 처분 의무기간 1년을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았다면 아예 처분 의무기간 주지 않고 바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5천만 원 이하였는데 지금은 토지 개별 공시지가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으로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5입니다. 100분의 25, 25%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1년에 한 번씩이고요.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감정가격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의 25%를 부과합니다. 4년만 지나버리면 농지 취득가격을 다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되겠죠? 농지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발급입니다. 7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요. 농업경영계에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해야 됩니다. 주말 체험용 농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고요. 미만. 세대원 전부 총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구 업면장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깁니다. 4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받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처분 의무기간 주지 않고요. 곧바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구 업면장은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용 농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최단기.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5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주택은 2년, 상가는 최단기 존속기간 1년, 농지는 3년, 예외적으로 5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고요. 가족묘지 100제곱미터 이하, 문중종중묘지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묘지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입니다. 근데 가족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고 가정묘지 안에 들어가는 거 합장이 15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합장 2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15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법인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년. 최종 60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고를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자, 분묘기지권입니다.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을 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인 동의 받고 설치한 경우. 두 번째, 주인 동의 안 받았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 취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때에도 분묘기지권이 생기는데 지료는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을 해야 되고요.
이 디거처럼 분묘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고 확실한 범위는 개별적으로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성까지 분묘기지권 효력이 반드시 미친다, 안 미친다, X입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그 다음에 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되고요. 분묘기지권이 있다 해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에서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뒤에 죽은 사람을 합장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도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9번 이게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2017년도 판례네요. 2017년도 판례. 이게 뭐냐면 9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95년도 분묘를 설치했다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될 당시에는 20년이 안 지났지만 2017년도 이때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한다고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화장, 개장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화장, 개장,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묘지 등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 10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X. 분묘 설치기간 30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죠. 1년. 설치기간 30년. 한 번 연장하더라도 60년. 끝나면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시효취득의 경우 청구한 때부터,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그 다음에 묘 설치해놓고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했으면은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암기 프린트 29번에 있는데 최우선 면제 받아야 되는 금액이 올해 2월 2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서울은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 절상, 뒤끝, 절상이 아니고 절하, 뒤끝다리를 잘라버리면 요 숫자가 나옵니다. 과밀억제권역 1억 4천 이하인 경우 4,800만 원, 광역시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 이천 평택의 경우 광역시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요. 기타 지역은 7,500만 원 이하 나누기 3을 하면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올해 2월 21일 날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하고 상가 차이점입니다. 대항력 주택은 이사하고 주민등록이고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기고요.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주택은 동주민센터에서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자, 최우선 면제 주택 2분의 1 상가 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주택은 최단기 존속기간 2년 상가는 최단기 존속기간 1년입니다.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되면 2년 보장되고 상가는 1년 보장됩니다. 정액 청구는 5%밖에 못 올립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단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을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X입니다. 을이 병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을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을이 세입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을이 임차인, 병이 임대인이라고 해놨잖아요.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 세입자는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고요.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니까 보증금 내줘야 되고요. 주인은. 그 다음에 갱신 요구된 경우, 해서 갱신된 경우에도 2년이 연장됩니다. 주택은.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상가는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4년 연장됩니다. 주택은 무조건 2년 연장됩니다. 4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묵시적 갱신되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 연장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끝난 경우에는 그 뒤에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방 한 칸에 2명을 최우선 면제해 줄 수는 없죠. 7번.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주인이 직접 산다고 하면 내보낼 수 있다. 주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식 산다고도 내보낼 수 있다. 배우자 산다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직계 좀비속입니다. 자, 계약갱신 요건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 2년입니다.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입니다. 상가.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환산보증금은 서울에서 9억, 과밀역채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요거는 암기 프린트 29번에 맨 밑에 있는데 임시표준대개, 임시표준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를 했죠. 임시특례규정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차한 차이면 3개의 차임액을 연차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대항력, 계약갱신 요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됩니다. 월차임 전환율 적용 안 됩니다. 5%밖에 못 올린다. 적용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도 적용 안 됩니다. 묵시적 갱신도 적용 안 됩니다.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보증금 2,2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과밀역채권역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 3,800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기타 지역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비용과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없다 X입니다. (2번) 차임 또는 보증금 감액이 쓴 후 1년 이내는 다시 감액하지 못한다. 증액만 제한이 있고 감액은 아무런 규정이 없죠. 감액은 한도, 상한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10번이라도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했다고 반드시 그 상대방이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그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못 해주겠다 하면 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정감 청구는 한번 정감 청구하고 나면 1년 안에 못한다 하면 X입니다. 정액은 1년 안에 못하죠. 감액은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초과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4년 계약했으면 또 4년 연장된다 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임대인의 인적사항 열람 요청할 수 있다. 인적사항은 거래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해관계인은 뭐 요청할 수 있냐? 확정일자 받은 날.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만 요청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정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코로나 때문에 월세 100만 원 받던 걸 50만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깎아주고 나서 또 100만 원을 올리려고 하니까 깎아준 금액에서 1년에 5%밖에 못 올려주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원상복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 신유효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 신유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5년 동안 장사하고 나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만 임차인을 대위하여 주인에게 계약갱 신유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X입니다. 9번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됩니다. 코로나 때 이야기입니다. 1급 감염병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지금은 아마 4급 감염병이라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민사집행법 주요 내용입니다. 요약집은 209페이지에 있는데요.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고요. 매각 방식은 3가지입니다. 기간 입찰, 호가 경매, 기일 입찰 3가지고요. 1기일 2회 입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오후에 밥 먹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2회 입찰을 하더라도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5번입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이 10분의 1이고 암기 프린터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뀌었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바뀌었고요. 인도명령의 범위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단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6개월 넘으면 못합니다. 6개월 안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그 기한까지 대금을 내야 된다. 기일이 아니고 기한입니다. 만약에 10월 오늘 18일입니까? 18일이면 18일까지 돈 내면 되죠. 17일 돈 있으면 17일 내도 됩니다. 기일일 때는 18일이 기일이면 딱 그날밖에 돈 못 내요. 돈 있어도 미리 못 내요.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돈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빨리 내고 빨리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되니까 돈 있으면.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가 아니라 넘는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한 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전 매수인이 누구냐 하면 재매각 절차에서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가지고 다시 재매각하는데 또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낼 가능성이 많잖아요. 증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의로 경매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다시 매수 신청, 재매각 절차에서는 매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가 압류는 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다. X.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등기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인수되는 권리죠. 기일 입찰에서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 신청 가격 10분의 1이 아닙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매수 신청 대리인데요. 요약집 222페이지에 있고요. 자, 7가지를 대리할 수 있는데 대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소송 대리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단순히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대신 돌려받는 것, 입찰표 대신 적어주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는 안 된다. 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경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도 되고 중개 대상물도 됩니다. 그러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닙니다. 농지취득자익증명 대상 아닙니다.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는 해당된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록 요건입니다. 이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요게 제가 삭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삭제 안 됐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게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요건이고 요게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요건입니다.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자체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 개업공개사이거나 이 말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이 뜻이에요. 부칙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경매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고요. 보정 설정도 미리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3번에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리 못하고 등록한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 설명 이게 공인중개사법에는 9가지인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 그게 뭡니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 임차권이 있으면 그런 걸 설명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해야 되고 경제적 가치 설명하라고 안 돼 있고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2가지가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6가지가 추가로 더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인데 단 스스로 중개업을 폐업해 가지고 등록 취소됐으면 중개업을 폐업해서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요 1번 시험에는 1번만 출제됐습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인데 단 폐업을 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안 지나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2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실무교육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다 받아야 됩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제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 됩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인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자, 보정 설정 금액 똑같습니다. 법인 4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이 되겠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인데 매수신청 대리는 특수법인은 매수신청 대리 못하니까 보정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인데 단 매수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 의무는 있지만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중개보수영수증은 교부 보존 의무 없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도 보존 의무 없습니다. 요약집 맨 뒤에 보면은 이 비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금지행위인데 공인중개사법은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신대, 매수신청 대리에서 금지행위는 시험에 1번, 2번, 3번이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2번, 3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경매는 1등 1명 뽑는 거잖아요. 낙찰자 1명. 1명 뽑는데 2명한테 내가 낙찰 받아줄게 하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만 50만 원 받아 챙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요것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금지행위는.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금지행위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에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뭐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소송 대리, 명도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개업 공개사가. 따라서 개업 공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되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 사원은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매수신청 대리 못하니까요. 매수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약정 없으면. 중개보수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약정 없으면. 사무소 이전 중개사무소나 매수신청 대리 사무소나 전부 다 10일 이내에 신고인데 단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 업무 정지의 경우 1월 이상 6개월이 아니고 2년 이하입니다. 암기 프린트 20번에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순위 매수 신고는 재고가 매수 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넘지 않는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폐업을 해가지고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안 지나도 된다 했습니다. 폐업은 제지한 게 아니라 스스로 폐업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8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에게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고 부칙개공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폐업이 절대적 취소고 휴업은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2023년 핵심 이론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 핵심 이론 여기서 약 80% 정도는 출제될 겁니다. 이거 말고도 내용은 많이 있지만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음만 불안하지 실제 공부는 안 됩니다. 잘. 그럼 루틴을 정해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는 안 먹던 음식도 먹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요. 잠자는 시간도 원래 하던 대로 하셔야 됩니다. 배 아프면 안 됩니다. 화장실 가면 화장실 못 갑니다. 못 나옵니다. 화장실 가버리면 못 들어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배탈 나도 안 되고요. 컨디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거 공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알고 있던 거 그냥 잊어먹지만 않고 더 후퇴만 안 하면 됩니다. 다 까먹는 게 문제죠.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